70년 동맹이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동맹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배신을 먼저 발견한 건 CIA도 NSA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글에서 벌어진 일본의 만행, 미군 좌표를 적국에 넘긴 70년 동맹의 배신, 그리고 그걸 낱낱이 밝혀낸 한국의 기술력, 미 해군 제독이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70년 동맹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직접 발표한 순간, 저는 태평양 한가운데 진주만 사령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CNN 생중계 화면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동맹이 아닙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령부 상황실 안에 있던 12명의 장교들이 전부 얼어붙었어요. 커피잔을 들다 말고 멈춘 사람, 서류를 넘기다 손이 굳어버린 사람, 에어컨 소리만 우웅거리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콜린스입니다. 미 태평양 함대 부사령관, 해군 중장으로 32년을 복무했습니다. 중장님, 이게 무슨... 옆에 있던 참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을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배신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웅성거림이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딸깍 소리가 조용한 상황실에 울렸어요. 70년입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로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은 시간이요. 제 아버지가 해군에 입대하기도 전부터 존재했던 동맹입니다. 그 70년이 지금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캄보디아.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2주 전에 들었던 이상한 보고가 떠올랐거든요. 캄보디아 정글에서 벙커 8개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다는 보고, 발사체 흔적도 항공기 출격 기록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는 황당한 이야기. 그때는 동남아 내부 문제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게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일본은 미군의 좌표 정보를 적국에 넘겼습니다. 800조 원 규모의 군사협력이 오늘부로 전면 중단됩니다. 800조 원.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왔어요. 상황실 한쪽에서 누군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일본이 왜? 해군대령 하나가 소리쳤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같은 심정이었으니까요. 화면이 백악관 브리핑룸 전경을 비췄습니다. 일본 특파원으로 보이는 기자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대통령님,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70년 동맹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증거요? NSA와 CIA가 공동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신을 처음 발견한 건 대통령이 잠시 말을 끊었어요. 뭔가 말하기 껄끄러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이걸 먼저 알았다고? 상황실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장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주만의 푸른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1941년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2,400명의 미군이 죽었던 바로 그 바다. 그리고 그 일본과 우리는 70년 동안 형제처럼 지내왔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상황실 중앙에 있는 빨간색 직통 전화. 태평양 함대 사령관 전용 라인이었어요. 제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콜린스 중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태평양 함대 사령관 로버트 밀러 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에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급박했습니다. 콜린스, 방금 백악관 발표 봤나? 예, 사령관님. 지금 상황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10분 뒤에 화상회의다. 펜타곤, NSA, 백악관 전부 연결된다. 준비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상황실을 둘러봤어요.
12명의 장교들이 전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원 자리 유지. 10분 뒤 화상회의. 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CNN 화면에서는 여전히 브리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을 떠나고 대변인이 추가 질문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화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70년. 제 아버지가 요코스카에서 복무했고 저도 그곳에서 7년을 보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들과 술을 마시고 그들의 집에 초대받아 가족과 식사를 했어요.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겁니까?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되기 전 저는 잠시 창가에 섰습니다. 진주만의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이 냄새를 맡을 때마다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윌리엄 콜린스 제독. 제 아버지는 태평양 함대에서 35년을 복무했습니다. 그중 10년을 요코스카에서 보냈어요.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1987년 제가 12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저를 요코스카 기지에 데려갔습니다. 거대한 항공모함이 정박해 있었고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제임스, 잘 봐라. 아버지가 부두 위에서 말했습니다. 저 배들이 우리 배와 나란히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신뢰다. 피를 나누지 않아도 형제가 될 수 있어. 일본은 우리의 형제야. 아버지의 그 말을 저는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해군에 입대한 것도, 태평양 함대를 선택한 것도 전부 아버지의 영향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코스카에서 7년을 복무한 것도요. 요코스카에서의 7년. 그곳에서 저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타나카, 제독과 친구가 됐습니다. 같은 해에 진급했고 같은 술집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타나카의 집에 초대받아 그의 아내가 만든 덴푸라를 먹었고 그의 아들이 야구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 번은 타나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콜린스, 자네와 나는 제복만 다를 뿐이야. 우리는 같은 바다를 지키는 동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 타나카가 이번 일에 연루되어 있을까요?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중장님, 화상회의 준비됐습니다. 참모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창문에서 돌아서서 회의실로 향했어요. 화상회의 화면에는 여러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합참차장, NSA 국장,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화면 한쪽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동양인 남성이 있었어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합참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의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NSA 국장님. NSA 국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전환했어요.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2주 전 캄보디아 북서부 프레아비아르 지역입니다. 태국 국경에서 약 15km 떨어진 정글이에요. 사진 속에는 콘크리트 잔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벙커였던 것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어요. 벙커 8개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NSA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의 출격 기록이 없습니다. F-16 한 대도 뜨지 않았어요. 미사일 발사 흔적도 없고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뭘로 공격한 겁니까? 그게 문제였습니다. NSA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정보망으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펜타곤도 몰랐고 CIA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말을 끊으려는데 NSA 국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이 알려줬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한국. 화면 한쪽에 있던 동양인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창한 영어였어요. 억양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방부 국제협력관실 김재현 대령입니다. 한국 대령.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미국도 모르는 정보를 어떻게 알겠어요. 분명 과장하거나 미국에 잘 보이려고 가져온 부풀린 정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 대령이 화면을 전환하자 제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야간 영상이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것 같았어요. 화면 하단에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현지 시각 새벽 3시 47분. 영상 속에서 뭔가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번쩍.
섬광이 터졌어요. 그리고 벙커가 무너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재현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KGB입니다.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이에요. 한국형 GPS 유도 폭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 유도 폭탄을 개발했다고? 명중 오차 0.5m입니다. 김 대령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0.5m? 저는 숫자를 다시 되뇌었어요. 미국의 JDAM도 명중 오차가 5m 수준입니다. 한국이 그보다 10배나 정밀한 폭탄을 만들었다고?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GPS 유도 폭탄이면 미국 GPS 신호가 필요하잖아요. 태국이 미국 승인 없이 어떻게? 김 대령이 제 말을 끊었어요. KGB는 미국 GPS가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요? 한국 독자 항법 시스템 KPS를 사용합니다. 미국 GPS 없이도 정밀 유도가 가능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GPS 없이 정밀 유도? 그건 미국의 허락 없이도 독자적인 군사 작전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어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인데 한국이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재현 대령이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떴어요. 캄보디아 정글의 다른 위치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누군가가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인 복장을 입은 동양인 남성 6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 대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그들이 설치하는 장비는 보였습니다. 접시 모양의 안테나, 복잡한 케이블 다발, 군용 노트북. 저건 데이터 링크 장비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전 데이터 링크 장비입니다. 미사일이나 폭탄의 조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죠. 캄보디아가 이런 장비를. 캄보디아 건 아닙니다. 김 대령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장비 한쪽에 붙어 있는 스티커가 보였습니다. 일본어였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거 일본 장비입니까? 일본 자위대 기술 고문단입니다. 김 대령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민간인 복장으로 캄보디아에 잠입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잠깐만요. 일본 자위대가 왜 캄보디아에? 김 대령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주파수 분석 결과라고 적힌 문서였어요. 저는 그 문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레이더 추적 대상 태국 국경 미군 고문단 숙소. 이게 무슨...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일본이 미군을 추적했다고요? 김 대령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추적만 한 게 아닙니다. 그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좌표 목록이 나타났어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좌표들을 캄보디아에 넘겼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일본이 미군 좌표를 적국에 넘겼다고요? 네. 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캄보디아가 태국을 공격할 때 미군이 휘말리길 바랐던 겁니다. 전쟁이 확대되면 일본 방위 산업이 돈을 벌거든요. 저는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어요. 70년 동맹. 형제라고 믿었던 나라. 아버지가 신뢰라고 말했던 그 나라. 그 나라가 미군의 목숨을 담보로 장사를 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게 진짜라는. NSA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콜린스 중장.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자료를 NSA에서 분석했어요. 해당 시간대 캄보디아 지역 통신 기록을 전부 뽑아냈습니다. 그래서요?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니, 더 심각합니다. NSA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이 넘긴 건 미군 고문단 숙소 좌표만이 아니었어요. 뭐요? 우타파오 공군기지, 코라 공군기지, 파타야 해군 보급창고, 방콕 주재 미 대사관 무관부까지. NSA 국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국에 있는 미군 관련 시설 좌표가 전부 넘어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32년 해군 인생. 그중 7년을 요코스카에서 보냈습니다. 일본 장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어요.
그들의 가족과 식사를 했고 그들의 아이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신뢰다. 피를 나누지 않아도 형제가 될 수 있어. 그 말이 창에 찔리듯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콜린스 중장. 밀러 사령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네에게 특별 임무를 맡기겠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 속 사령관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이번 사건의 전말을 파악해와. 한국 측 정보가 어디까지 정확한지, 일본의 배신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저한테 맡기시는 겁니까? 자네밖에 없어. 사령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가 요코스카에서 7년 복무했잖아. 일본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이번에 한국이 핵심이야. 한국 해군과 한라인도 자네가 가지고 있고 한국 해군과의 하다인. 그건 솔직히 형식적인 것이었어요. 연례 교류 행사 때 명함 교환하고 의례적인 이메일 몇 통 주고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한국. 저한테 한국은 그냥 북한을 막아주는 방파제 정도였어요. 미국이 피를 흘려서 지켜준 나라. 고마워해야 할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그 나라의 답을 구하러 가야 한다니. 명령입니다. 콜린스 중장. 48시간 내로 보고서를 원해.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상회의가 종료됐습니다. 상황실에는 저와 참모들만 남았어요. 에어컨 소리가 다시 귀에 들어왔습니다. 중장님. 참모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이랑 연락해 드릴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 솔직히 기대가 없었습니다. 작은 나라, 우리가 보호해주는 나라. 그 나라가 뭘 알겠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연락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몰랐어요. 이 연락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7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무시했던 나라가 새로운 빛으로 떠오르게 될 거라는 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주만의 바다가 붉은 노을에 물들어 있었어요. 1941년 일본은 이 바다에서 미국을 기습했습니다. 2,4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은 또 한 번 미국을 배신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미사일이 아니라 정보로. 그리고 그 배신을 잡아낸 건 CIA도, NSA도, 펜타곤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국이 대체 어떻게 이걸 알아낸 거지? 그 답을 찾으러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진주만 기지 활주로에 서 있었습니다. C-40 수송기가 엔진을 예열하고 있었어요. 제트 엔진의 굉음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따뜻한 배기가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중장님, 짐 실었습니다. 부관 톰슨 대령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트랩을 올랐어요. 한국행. 솔직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32년 해군 인생에서 한국에 가본 건 딱 2번이에요. 둘 다 의례적인 행사 참석이었죠. 공항에서 호텔, 호텔에서 행사장, 행사장에서 다시 공항.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진주만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 불빛들 속에 요코스카행 함정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일본과 미국을 이어주던 배들. 이제 그 배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타나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젯밤, 저는 타나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타나카, 나야 콜린스. 연락 좀 해. 읽음 표시가 떴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형제라고 했던 사람이, 술잔을 부딪히며 웃던 사람이 전화 한 통 받지 않았습니다. 중장님. 톰슨 대령의 목소리에 눈을 떴어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커피를 마실 기분이 아니었어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비행기 멀미가 아니었어요.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비행시간 9시간. 기내는 어두웠어요. 창밖으로 끝없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달빛이 구름 위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좌석 조명을 켰습니다. 톰슨 대령이 옆자리에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젊은 친구라 비행기만 타면 잠이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타나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김재현 대령이 보내온 자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문서들이 떠 있었어요. 일본 자위대 기술 고문단 명단, 캄보디아 잠입 경로, 미군 시설 좌표 유출 내역.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타파오 공군기지, 코락 공군기지, 파타야 해군 보급창고, 방콕 주재 미 대사관 무관부, 태국에 있는 미군 관련 시설 좌표가 전부 일본을 통해 캄보디아로 넘어갔어요. 만약 캄보디아가 이 좌표로 공격했다면 수십, 수백 명의 미군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피를 딛고 돈을 벌려고 했어요. 23조 엔, 230조 원. 미군의 목숨값이 그 정도였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곧 착륙합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반도가 보였어요. 좁은 땅, 산이 많은 지형, 해안선을 따라 도시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 작은 땅에서 70년 전 전쟁이 벌어졌어요. 미군 3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친구들도 그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 작은 땅이 일본의 배신을 밝혀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김해공항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가벼운 충격과 함께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났습니다. 한국, 처음으로 이 나라를 제대로 보게 될 것 같았어요. 트랩을 내려서자마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8월의 한국은 무더웠어요. 습기가 피부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셔츠 안쪽이 금방 눅눅해졌어요. 활주로의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콘크리트가 뜨겁게 달궈져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활주로 옆에 검은색 세단 3대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장교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하얀 제복이 햇살에 눈부셨습니다. 그들의 제복에는 땀 한 방울 없이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어요. 어떻게 이 더위에 저렇게 깔끔하지?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그중 맨 앞에 서 있던 사람, 김재현 대령이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봤던 그 얼굴, 단정한 검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콜린스 중장님, 환영합니다. 김 대령이 경례를 했어요. 저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와야 했어요. 저는 김 대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 그의 손은 단단했어요. 굳은 살이 잡혀 있었습니다. 책상에만 앉아 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호텔에서 쉬시고. 바로 갑시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해군작전 사령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랐어요. 검은색 세단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고속도로, 왕복 8차선 도로가 시원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과속하는 차도, 끼어드는 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도로 상태가 좋네요. 제가 무심코 말했어요. 고속도로 포장률 99%입니다. 김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전국 어디든 5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어요.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산업단지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공장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건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르노 삼성 자동차 공장입니다. 저쪽은 석유화학 단지고요. 공장 지대를 지나자 아파트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20층, 30층, 40층. 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고층 주거 단지였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군요. 남한 면적이 미국의 1% 정도입니다. 김 대령이 말했어요. 그 안에 5천만 명이 살아요. 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죠. 1%.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어요. 미국의 1% 면적에 5천만 명. 그리고 그 좁은 땅 바로 위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40km. 김 대령이 화상회의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북한이 포를 쏘면 2분 안에 서울에 떨어진다. 저는 창밖의 아파트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건물들 안에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매일 북한의 총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공포 속에서 70년을 버텨온 나라. 처음으로 한국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차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정문이 열렸어요. 해군 헌병들이 경례를 했습니다. 차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부지 안에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국기 개양대의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태극기가 찰랑거렸어요. 한국의 국기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태극 문양, 모서리에 검은 궤. 저희 사령관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대령이 말했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령부 본관 입구에 한국해군 장성이 서 있었어요. 해군 중장. 별 3개가 어깨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중장님, 환영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관 이준혁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콜린스입니다. 바쁘실 텐데 직접 나와주셨군요. 당연하죠. 이준혁 제독이 웃었어요. 미 태평양함대 부사령관님이 오셨는데 제가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억양도 거의 없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해군대학원에서 2년 있었습니다. 이준혁 제독이 대답했습니다. 몬터레이요. 좋은 곳이었죠. 몬터레이. 저도 거기서 공부했어요. 같은 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저도 몬터레이 출신입니다. 압니다. 이준혁 제독이 눈을 찡긋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 겁니다. 선배님이시잖아요. 선배. 저는 그 말에 살짝 웃음이 났어요. 한국 제독이 미국 제독을 선배라고 부르다니. 하지만 그 말에서 적대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근함이 느껴졌어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준혁 제독이 앞장섰습니다.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사령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어요. 벽면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역사,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사진, 베트남전 파병 사진, 청해부대 아덴만 작전 사진.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한 사진을 바라봤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소총을 들고 있는 젊은 군인들. 1950년입니다. 김재현 대령이 옆에서 설명했어요. 인천 상륙작전 직전이에요. 저 중에 살아 돌아온 사람은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 저는 사진 속 얼굴들을 바라봤습니다. 20살이나 됐을까? 아이들 같은 얼굴이었어요. 저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김 대령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었습니다. 브리핑룸에 도착했어요. 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앉으십시오. 이준혁 제독이 자리를 권했어요. 저는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물이면 됩니다. 보좌관이 차가운 생수를 가져다 줬어요.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재현 대령이 스크린 앞에 섰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KGB, 거리의 GPS Guided Bomb. 화면에 폭탄의 3D 모델이 떠 있었어요. 유선용 동체에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뒤쪽에 유도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어요. KGB는 2019년부터 양산에 들어간 한국형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김 대령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미국의 JDAM과 유사하지만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JDAM 명중 오차 5m, GPS 의존. 한국 KGB 명중 오차 0.5m, KPS 독자 운용 가능. 명중 오차 0.5m. 저는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김 대령이 화면을 전환했어요. 위성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KPS입니다. Korea Positioning System. 한국 독자 항법 시스템이라고 했죠. 네. 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2035년까지 KPS 위성 7기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보조 시스템은 가동 중이에요. 보조 시스템이요? SBAS라고 합니다. 김 대령이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위성 기반 보정 시스템이에요. 기존 GPS 신호를 받아서
오차를 실시간으로 보정합니다. 저는 그래프를 들여다봤어요. GPS 기본 정밀도 3m, SBAS 보정 후 0.5m.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GPS 정밀도가 0.5m 이내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제가 끼어들었어요. 이건 GPS 신호가 있어야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복잡한 회로도가 나타났습니다. INS GPS 복합항법 장치입니다. INS? 관성항법 시스템이요. 김 대령이 설명했어요.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를 사용해서 위치를 계산합니다. GPS 신호가 끊겨도 일정 시간 동안 정밀 유도가 가능해요. 일정 시간이면 얼마나요? KGGB의 경우 GPS 신호 없이 최대 15분간 유도가 가능합니다. 15분. 폭탄이 투하되고 목표물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몇 분이에요. 15분이면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GPS 재밍이 있었는데도 정밀 타격이 가능했던 겁니까? 네. 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캄보디아는 중국제 GPS 제머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KGGB에는 통하지 않았죠.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GPS 없이도 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기 체계.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이었습니다. 왜 이런 기술을 개발한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미국이랑 동맹인데 그냥 미국 GPS 쓰면 되잖아요. 이준혁 제독이 나섰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콜린스 중장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걸프전 때 이라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밀 유도 무기의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맞습니다. 이준혁 제독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 정밀 유도 무기가 전부 GPS 기반이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제독이 말을 이었어요. 탱크 5,000대, 전투기 700대. 하지만 6주 만에 무너졌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정밀 타격이요. 맞습니다. 이준혁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토마호크 미사일이 바그다드 시내 건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영상, 기억하시죠? 창문으로 미사일이 들어가는 장면. 저는 기억했어요. 그 영상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뀐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밀도가 전부 GPS 덕분이었습니다. 이준혁 제독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군함들이 정박해 있었어요. 만약 미국이 GPS 신호를 끄면 어떻게 됩니까? 이준혁 제독이 물었어요. 동맹국이라도 미국이 원하지 않는 작전은 할 수가 없어요. GPS가 없으면 정밀 타격이 불가능하니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1999년 코소보 전쟁 때 일이 있었습니다. 김재현 대령이 끼어들었어요. 무슨 일이요? 미국이 GPS 신호 정밀도를 의도적으로 낮췄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왜요? 유럽 국가들이 미국 승인 없이 작전을 수행할까 봐요. 김 대령이 말했어요. 동맹국들의 정밀 유도, 무기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린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때 유럽은 깨달았습니다. 이준혁 제독이 말했어요. 미국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요. 그래서 유럽은 갈릴레오를 만들었습니다.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이요. 그리고 한국도 같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김 대령이 말했어요. 우리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이 독자 항법 시스템을 개발한 이유,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어요. 독립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준혁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존을 위한 독립입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콜린스 중장님,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0km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준혁 제독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북한이 포를 쏘면 2분 안에 서울에 떨어져요. 미국의 승인 요청 보내고 답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2분.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어요. 1초가 늦으면 수만 명이 죽어요. 이준혁 제독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총구 앞에서 70년을 살아온 나라. 그 절박함이 이런 기술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재현 대령이 말했어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미사일 도면이 나타났어요. 현무 시리즈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한국의 탄도 미사일이죠. 현무-2의 사거리는 800km입니다. 김 대령이 설명했어요. 서울에서 쏘면 도쿄까지 닿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무5는 다릅니다. 김 대령이 새로운 도면을 띄웠어요. 사거리 3000km, 탄두 중량 8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3000km요? 네. 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에서 쏘면 베이징, 상하이, 난징, 우한까지 전부 사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저는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봤어요.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약 950km. 3000km면 중국 동부 전역이 타격권이었습니다. 그리고 탄두 중량 8톤은 김 대령이 말을 이었어요. 웬만한 지하 벙커는 다 뚫습니다. 김정은 집무실이 지하 100m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왜 이걸 공개하지 않은 겁니까? 공개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준혁 제독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완충지대 정도로만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은 완충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적의 심장을 직접 겨눌 수 있는 단검이었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재현 대령이 화면을 전환했어요. 일본 자위대 마크가 떴습니다. 일본의 배신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3일. 김 대령이 날짜를 짚었어요. 일본 자위대 기술 고문단 6명이 민간 항공편으로 프놈펜에 입국했습니다. 화면에 입국 기록이 떴어요. 여권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이들은 미쓰비시 중공업 기술 컨설턴트라는 신분으로 위장했습니다. 민간인 복장. 하지만 그들의 이력은 전부 자위대 출신이었어요. 이 사람. 김 대령이 한 사람의 사진을 확대했어요. 야마모토 켄지. 전 해상자위대 정보본부 소속입니다. 전문 분야는 전자전이에요. 전자전. 레이더, 통신, 전파 방해. 이 사람이 미군 시설 좌표 수집을 지휘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 다음 사람. 김 대령이 또 다른 사진을 띄웠어요. 사토 히로유키. 전 육상자위대 특수작전군 소속. 잠입 및 정찰 전문가입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어요. 캄보디아 북서부.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프놈펜에서 육로로 이동해 프레아비에아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뭘 한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 대령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야간 영상이었어요. 숲속에서 장비를 설치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교전 데이터 링크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제품이에요. 목적이 뭡니까? 미군 시설의 실시간 위치 추적입니다. 김 대령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이 장비는 태국 국경 지역의 미군 고문단 숙소, 보급 창고, 통신시설의 좌표를 스문의 시간 추적했습니다. 화면에 좌표 목록이 떴어요. 저는 그 목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태국 국경 미군 고문단 숙소 N1423-17, 2352-44. 우타파오 공군기지 경납고 N1240-56, 25059-51. 코락 공군기지 탄약고 N1450-68, 2204-33. 파타야 해군 보급창고 N1255-47, 25032. 이 좌표들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부 캄보디아로 넘어간 겁니까? 네. 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자위대가 수집한 좌표가 캄보디아 군부에 전달됐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왜요? 왜 일본이 이런 짓을? 김 대령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일본 방위산업 분석 보고서. 동남아에서 전쟁이 터지면 누가 이득을 봅니까? 그가 물었어요. 일본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미쓰비시 중공업주가 예측. 가와사키 중공업 수주 전망. IHI 매출 성장률. 동남아 분쟁 시 예상 수주액. 김 대령이 숫자를 가리켰어요. 23조 엔. 원화로 230조 원입니다. 230조 원. 그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미군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개입하겠죠. 김 대령이 말했어요. 전쟁이 확대되면 일본 방위산업체 주물량이 폭증합니다. 함정 수리, 무기 보급, 연료 공급, 전부 일본을 거쳐야 하거든요. 저는 이를 갈았어요. 전쟁을 팔아먹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미군의 피를 담보로 장사를 하려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보였어요. 군함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70년 동안 믿어왔던 나라, 아버지가 형제라고 했던 나라, 그 나라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타나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뚜,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타나카, 나야 콜린스. 제발 전화 좀 받아. 설명을 듣고 싶어. 전송 완료. 1분이 지났습니다. 2분, 5분. 읽음 표시가 떴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타나카, 저는 중얼거렸어요.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화면이 꺼졌습니다. 통화 실패.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015년 봄. 요코스카의 한 선술집. 타나카와 저는 마주 앉아 사케를 마시고 있었어요. 콜린스, 자네 아들 이름이 뭐였지? 마이클이야. 올해 고등학교 졸업해. 축하하네. 유타로는 이제 중학생이야. 시간 참 빠르지? 우리는 웃었어요. 타나카, 우리 몇 년 알았지? 10년. 아니, 12년인가? 그래, 12년. 저는 사케 잔을 들었어요. 12년 동안 자네만큼 믿을 수 있는 친구는 없었어. 타나카도 잔을 들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콜린스. 자네는 내 형제야. 잔이 부딪혔어요. 딩.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형제라고 했잖아. 술잔을 부딪히며 웃었잖아. 내 아들 유타로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자랑했잖아. 그게 다 거짓이었어?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뒤에서 이준혁 제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린스 중장님. 저는 돌아봤어요. 힘드시겠지만 더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더요? 네. 이준혁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왜 이걸 알아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제도로 가시겠습니다. 이준혁 제독이 말했어요. 거제도요? 한국 조선업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사령부를 나섰어요.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UH-60 블랙호크. 한국 해군 마크가 옆면에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헬기에 올랐습니다. 엔진이 시동 걸렸어요. 두두두두. 로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휘날렸어요.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부산 시내가 발 아래로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 항구, 컨테이너, 야적장. 부산항은 세계 6위 규모의 항구였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부산항입니다. 이준혁 제독이 가리켰어요. 연간 물동량 2200만 TEU. 세계 물류의 핵심 거점이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컨테이너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했어요. 헬기가 바다 위로 날았습니다. 파란 바다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15분쯤 지났을까? 저 멀리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철의 숲.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게 거제도 조선소입니다. 김재현 대령이 말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축구장이 수십 개는 들어갈 것 같은 부지. 그 위에 크레인들이 숲처럼 늘어서 있었어요. 거대한 선박들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입니다. 이준혁 제독이 말했어요. 헬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착륙장이 보였어요. 쿵.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섰어요.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철과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고 있었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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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한 크레인이 철판을 옮기는 소리가 땅을 울렸어요. 발밑으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축구장이 100개는 들어갈 것 같은 부지. 그 안에 거대한 선박들이 뼈대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어떤 배는 절반만 완성되어 있었고 어떤 배는 거의 완성 단계였습니다. 저건 LNG 운반선입니다. 이준혁 제독이 가리켰어요. 거대한 구체들이 달린 배였습니다. 세계 LNG 운반선의 70%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70%요? 네. 이 기술은 한국만 가지고 있어요. 일본도 못 만듭니다. 저는 그 거대한 배를 올려다 봤어요. 높이가 아파트 10층은 되어 보였습니다. 저쪽은 컨테이너선이고요. 이준혁 제독이 다른 쪽을 가리켰어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컨테이너 24,000개를 실을 수 있어요. 24,000개.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안내원이 앞장섰어요. 흰 헬멧을 쓴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조선소 기술총괄 박정우입니다. 그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30년 동안 이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배 만드는 일밖에 몰라요. 그가 웃었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잡혀 있었어요. 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우리는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대한 도크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 구축함 한 척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거대한 로봇팔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스스. 로봇팔이 철판을 집어 올렸어요.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았습니다. 퍼퍼퍼. 다른 로봇팔이 용접을 시작했어요. 불꽃이 튀었지만 거의 튀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작업이었어요. 자동화율 90%입니다. 박정우 기술총괄이 설명했어요. 용접, 도장, 블록 조립까지 전부 로봇이 합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90%요? 네. 박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접 오차 범위 0.01m입니다. 사람 손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정밀도예요. 저는 로봇팔이 용접하는 장면을 지켜봤어요. 불꽃이 거의 튀지 않았습니다. 레이저처럼 정밀한 용접이었어요. 일본 요코스카 조선소가 떠올랐습니다. 백발의 장인이 종이 도면을 펼쳐놓고 돋보기로 들여다보던 모습. 그게 일본의 자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장인 정신이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저쪽을 보십시오. 박정우가 컨트롤룸을 가리켰어요. 유리벽 너머로 거대한 스크린들이 보였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컨트롤룸에 들어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불었어요. 모니터 수십 대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3D 모델이 떠 있었어요. 건조 중인 함정의 완벽한 디지털 복제본이었습니다. 디지털 트윈 시스템입니다. 박정우가 설명했어요. 배 한 척을 짓기 전에 컴퓨터로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합니다. 시뮬레이션이요? 네. 그가 화면을 조작했어요. 3D 모델이 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의 부품으로 나눠졌어요. 어디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용접은 어느 순서로 해야 하는지, 전부 계산된 뒤에 실제 작업이 시작됩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시죠? 박정우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용접 품질이 기준 이하인 곳입니다. AI가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 재작업 명령을 내립니다. 저는 화면에 코를 박을 듯이 들여다봤어요. 이거 실시간이에요? 네. 0.1초 단위로 업데이트됩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요코스카에서 이거 하려면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야 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박정우가 끼어들었어요. 거기선 한 바퀴 도는 데만 하루가 걸리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준혁 제독이 말했어요. 우리는 컨트롤룸을 나와 다른 도크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함정이 정박해 있었어요. 이지스 구축함이었습니다. 세종대왕급. 한국 해군의 최신의 이지스함이었어요. 이 배가 미 해군 이지스함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건 아시죠? 이준혁 제독이 물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SPY-1D 레이더, MK41 수직 발사대. 미국제 핵심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준혁 제독이 말했어요. 이 배를 수리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요.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혁 제독이 말했어요. 일본 요코스카에서 미해군 이지스함을 수리하면 3개월 걸립니다. 그 정도 걸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코스카에서 수리 지연 때문에 항모전단 운용에 차질이 생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선 3주면 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3주요? 네. 이준혁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동화 시스템 덕분입니다. 부품 조달, 용접, 도장, 테스트까지 전부 최적화되어 있어요. 3개월 대 3주. 10분의 1점. 저는 숫자를 다시 곱씹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준혁 제독이 말했어요. 여기선 미해군 함정도 건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미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일본 요코스카에서 미해군 함정을 정비하는데 수개월씩 걸린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부품이 없다. 기술자가 부족하다. 매번 같은 핑계였어요. 그런데 한국이라면 일본의 10분의 1시간으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준혁 제독이 말했어요. 건조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조선소를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 움직이는 로봇팔들, 깜빡이는 모니터들. 이건 조선소가 아니었어요. 미래의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건 공장이 아니라 우주선이야. 이준혁 제독이 웃었어요. 일본이 망치질할 때 한국은 분자 단위로 배를 만듭니다. 저는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조선소 견학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부산 해군작전 사령부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창문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준혁 제독이 말했어요. 우리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전략 상황실.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김재현 대령이 컴퓨터를 조작했어요. 화면에 동아시아 지도가 떴습니다. 시나리오는 중국의 대만 침공입니다. 김 대령이 설명했어요. 미국이 개입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화면에 중국 함대가 나타났어요. 붉은 점들이 대만 해협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시뮬레이션에서는 일본을 전진 기지로 활용했습니다. 화면에서 미 함대가 요코스카에서 출항했어요. 대만 해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중국 측에서 붉은 점들이 쏟아졌어요. 둥펑 미사일이었습니다. 미 함대를 향해 빗발치듯 날아갔어요. 미 함대의 이지스 시스템이 요격을 시도했습니다. 팡, 팡, 팡. 요격 성공.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화면 속에서 미 항모가 피격됐습니다. 불이 붙고 침몰했어요. 시뮬레이션 시작 18분 만에 미칠함대 주력이 전멸했습니다. 김 대령이 말했어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빤히 쳐다봤어요. 18분 만에 칠함대가 전멸한다고? 이게 현실입니다. 이준혁 제독이 말했어요. 일본을 방패로 삼으면 우리는 집니다. 저는 침을 삼켰어요. 다음 시뮬레이션을 돌리겠습니다. 김 대령이 화면을 리셋했어요. 이번에는 한국 변수를 넣어보겠습니다. 지도가 바뀌었어요. 일본 중심이 아니라 한반도 중심으로. 먼저 한국군의 전력을 표시하겠습니다. 화면에 아이콘들이 나타났어요. 해군 함정 150척, 공군 전투기 400대, 탄도 미사일 발사대 100기 이상, 그리고 한국의 현무 미사일 사거리를 표시하겠습니다. 붉은 원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어요. 원이 점점 커졌습니다. 첫 번째 원, 800km, 현무 -2점. 이 원 안에 일본 전체가 들어왔어요.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일본의 모든 주요 도시. 두 번째 원, 1500km, 현무 -4점. 이 원 안에 중국 동해안이 들어왔습니다. 상하이, 난징, 항저우. 세 번째 원, 3000km, 현무 5, 베이징이 들어왔어요. 우한이 들어왔습니다. 광저우, 청두, 시안까지. 중국 주요 도시 대부분이 그 원 안에 포함됐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준혁 제독이 물었어요. 950km입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도쿄에서 베이징은요? 2100km요. 절반도 안 되는군요. 이준혁 제독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반도 안 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겠습니다.
김 대령이 시뮬레이션을 다시 실행했어요. 이번에는 한국이 참전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한국에서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현무 미사일들이 중국 해안의 군사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공군 KF-21 전투기들이 출격했어요. KGGB를 장착한 전투기들이 중국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중국 함대가 대만 해협에 도달하기도 전에 보급선이 끊겼어요. 중국 본토의 레이더 기지와 미사일 기지가 무력화됐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치 함대는 멀쩡했어요. 중국 미사일이 날아오기도 전에 발사 기지가 타격당했으니까요. 시뮬레이션이 끝났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70년 동안. 이준혁 제독이 천천히 말했어요. 미국은 지도를 거꾸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 대령을 쳐다봤어요. 지도를 돌려주시겠습니까? 김 대령이 화면을 조작했어요. 지도가 180도 회전했습니다. 한국이 중심에 왔어요. 일본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준혁 제독이 말했어요. 한국은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적의 심장을 직접 겨눌 수 있는 단검이었습니다. 이준혁 제독이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그 단검이 적의 입안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단검. 적의 입안에 박힌 단검. 한국은 완충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목을 직접 겨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70년 동안 일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저는 중얼거렸어요. 왜 이걸 몰랐을까?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준혁 제독이 말했어요. 일본이 동맹이니까, 한국은 보조 전력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가 맞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북한 막는 완충지대. 일본이 진짜 동맹. 32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일본은 미국을 배신했고, 한국은 그 배신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강력한 전략 자산이었어요. 콜린스 중장님, 이준혁 제독이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 앞바다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대통령에게 보고해야겠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일본의 배신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지도를 다시 바라봤어요. 한국이 중심에 있는 지도, 새로운 지도에 대해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펜타곤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콜린스 중장님, 바로 백악관입니다. 운전병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D.C. 의 거리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링컨 기념관, 워싱턴 기념탑.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70년 동안 미국이 믿어왔던 동맹 구조.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차가 백악관 서쪽 출입구에 멈췄습니다. 경호원이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백악관. 수없이 많이 와봤지만 오늘처럼 긴장된 적은 없었어요.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들어있었어요. KGGB 기술 자료, 일본 배신 증거,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제 제안서. 이쪽입니다, 중장님. 백악관 직원이 안내했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카펫이 발소리를 삼켰어요. 벽면에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상황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 캐서린 호프만,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합참의장 마크 밀리, CIA 국장 윌리엄 번스, 그리고 상석에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콜린스 중장, 들어오게. 대통령이 손짓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 다녀왔다고? 예, 대통령님. 뭘 봤나?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32년 해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가 될 거였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70년 동안 틀린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틀린 지도?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화면에 연결했어요. 동아시아 지도가 떴습니다. 이게 우리가 70년 동안 봐왔던 지도입니다. 일본이 중심에 있었어요. 요코스카,
오키나와, 미사와, 미군 기지들이 일본 전역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을 봉쇄한다. 이게 우리의 전략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지. 하지만 이 지도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어요. 미사일 사거리 원이 표시됐습니다. 중국의 둥펑 미사일 사거리입니다. 붉은 원이 중국에서 퍼져나갔어요. 일본 전체가 그 원 안에 들어왔습니다. 요코스카, 오키나와, 미사와, 전부요. 일본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가 중국 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미칠함대가 요코스카에서 출항합니다. 화면 속에서 미함대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붉은 점들이 쏟아졌습니다. 둥펑 미사일. 미함대를 향해 빗발치듯 날아갔어요. 요격 시도.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항모가 피격됐어요. 불이 붙고 침몰했습니다. 18분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시뮬레이션 시작 18분 만에 칠함대 주력이 전멸했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18분. 예, 대통령님. 저는 화면을 전환했어요. 하지만 다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지도가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한국이 중심이었습니다. 한국 변수를 넣은 시뮬레이션입니다. 현무 미사일 사거리가 표시됐어요. 붉은 원이 한반도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난징, 우한, 중국 주요 도시 대부분이 그 원 안에 들어왔어요.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950km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도쿄에서 베이징은 2100km입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대통령이 화면을 빤히 쳐다봤어요.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겠습니다. 화면 속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현무 미사일들이 중국 해안의 군사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레이더 기지, 미사일 발사대, 보급 창고. 중국 함대가 대만 해협에 도달하기도 전에 보급선이 끊겼어요. 미치함대는 멀쩡했습니다. 한국을 활용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저는 말했어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말했어요. 한국이 왜 우리를 도와야 하지? 일본처럼 배신하면?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대통령님.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전쟁 때 미군 36,574명이 전사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한국군은 137,899명이 전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숫자를 바라봤어요. 한국은 우리와 함께 피를 흘렸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베트남전 때도 한국군 5,000명이 전사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파병해서요. 저는 화면을 전환했어요. 반면 일본은요. 일본 자료가 떴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단 한 번도 미국과 함께 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70년 동안 미군 기지를 빌려주고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미군을 팔아넘기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쿵. 그래서 내 제안이 뭔가, 콜린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칠함대 모항을 부산으로 이전할 것을 건의합니다. 상황실이 술렁였어요. 칠함대를 부산으로?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산은 요코스카보다 중국에 더 가깝습니다. 대응 시간이 단축돼요. 저는 화면에 비교 자료를 띄웠어요. 그리고 한국 조선소의 수리 능력은 일본의 10배입니다. 요코스카 이지스함 수리 3개월, 거제도 이지스함 수리 3주. 함정 가동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대통령이 화면을 바라봤어요. 일본이 반발하겠지. 일본은 이미 동맹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배신자에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콜린스. 대통령이 입을 열었어요. 자네, 요코스카에서 7년 근무했다고 했지? 예, 대통령님. 일본 친구도 많았을 텐데. 저는 타나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술잔을 부딪히며 웃던 얼굴. 형제라고 했던 목소리.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던 그 침묵.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개인 감정입니다. 미국의 안보와는 별개예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NSC 회의를 소집해. 칠함대 재배치 검토 안건으로. 상황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대통령님, 정말로.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어요. 콜린스 말이 맞아.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백악관 정원이 보였습니다. 성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70년 동안 우리는 틀린 지도를 봤어. 이제 바꿀 때가 됐어. 3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부산항. 거대한 항공모함이 입항하고 있었습니다. USS 로널드 레이건. 칠함대 기함이었어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옆에 서 있던 이준혁 제독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공모함이 천천히 부두에 접안했어요. 거대한 선체가 햇살에 빛났습니다. 갑판 위에 전투기들이 정렬해 있었어요. 부두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의장대, 미 해군 장병들, 그리고 양국 정부 관계자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중장님, 이준혁 제독이 말했어요.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라고 했죠? 한국은 완충지대라고 하셨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랬죠.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렇게 봤습니다. 북한을 막아주는 방패, 미국이 피 흘려서 지켜준 나라, 고마워해야 할 나라.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은 완충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적의 심장을 겨누는 단검이었어요. 이준혁 제독이 웃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보시는군요. 항공모함에서 장병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웰컴, 환영합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때 미군이 이 땅에 왔어요. 3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을 지키러 왔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제는 함께 싸우러 온 겁니다. 동등한 동맹으로. 콜린스 중장님,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김재현 대령이었습니다. 대령, 오랜만이군요.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김 대령이 악수를 했습니다. 중장님 덕분에 이런 날이 왔습니다. 제 덕분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스스로 증명한 겁니다. KGB, KPS, 현무 미사일, 거제도 조선소, 그 모든 것이 한국의 힘이었어요. 저는 그걸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나저나,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없음. 타나카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안 오십니까? 김 대령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와요. 괜찮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진짜 형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부산항을 바라봤어요. 항공모함 뒤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진짜 형제는 여기 있었어요. 요코스카 기지는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칠함대 주력은 부산으로 이동했어요. 요코스카에는 보조 함정들만 남았습니다.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어요. 미군 기지 축소로 주변 상권이 무너졌습니다. 방위산업체 주가는 60% 폭락했어요. 미쓰비시 중공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배신의 대가는 받아야죠. 반면 한국은 달라졌어요. 부산은 새로운 군사허브로 떠올랐습니다. 미해군 함정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어요. 거제도 조선소는 미해군 함정 건조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갔어요. 더 이상 완충지대가 아니었습니다. 태평양의 핵심 동맹국, 그게 새로운 한국의 위치였어요. 저는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태평양 함대 부사령관 집무실. 창밖으로 부산항이 보여요. 미해군 함정들과 한국 해군 함정들이 나란히 정박해 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펄럭이고 있어요. 책상 위에 사진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1987년 요코스카. 어린 시절의 저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아버지가 말했죠. 신뢰다. 피를 나누지 않아도 형제가 될 수 있어. 아버지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다만 대상이 틀렸을 뿐, 진짜 형제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70년 전, 이 땅에서 함께 피를 흘린 나라.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진짜 형제는 한국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 앞바다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미 해군 제독이 목격한 70년 동맹의 붕괴와 한국의 진짜 실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